오시는 분이 많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간단히 백오의 클럽 소개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남준 아트센터 하계팀에 근무하고 있는 박상혜라고 합니다. 오늘 먼길 와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것 같고요. 저희 105회 클럽 와레즈 아카데미는 저희 아트센터에서 하는 연간 학술 심포지움 백남준의 선물 시리즈로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이제 저희가 7회째를 맞는 학술 심포지움인데 올해는 작년과는 약간 결을 다르게 해서 연간으로 계속 저희가 토크 시리즈를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가 저 굿모닝 미스터 오웰의 30주년이 되는 기념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조지 오웰과 조지 오웰의 1984와 백남준의 굿모닝 미스터 오웰에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각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기획된 토크 시리즈입니다. 저희가 올해 4월부터 진행을 해서 이제 오늘 6강을 맞이하게 됐고요.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저희가 7강 전자기 신호의 보존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저희가 7강이 계획이 되어 있고 마지막 8강은 10월 15일 수요일 날 백남준의 어시스턴트였던 폴 게린 씨께서 벨벳 전체주의라는 주제로 토크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디지털 더블의 삶이라는 주제로 영국의 극작가이자 극작 연구를 하시는 사라 그로알라 선생님과 미디어 아티스트 마이클 타케오 맥그루더 선생님께서 강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영국의 극단, 헤드롱이라는 극단에서 2013년 조지 오웰의 1984를 각색을 하여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라이브 퍼포먼스로 재각색하여서 연극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지금 상영이 진행되고 있는 연극이고요. 이 연극 무대 라이브 퍼포먼스와 같이 하여 앱을 하나 개발을 했는데 그 앱 이름이 1984 디지털 더블 앱이라는 앱입니다. 이 앱은 관객이 작품 속 아이디어를 인터랙티브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웹 환경을 제공하는 그런 앱으로서 이 앱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독립된 미디어 아트 작품으로 마이클 타케오 맥그루더 씨가 만드셔서 프리즘이라는 작품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 프리즘이라는 작품은 이제 저희 전시장 2층에도 지금 현재 일주일간 설치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께서 강연이 끝나고 나가시게 되면은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설치 작품으로 되어 있고요. 오늘 강연을 해주실 두 분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라 그로알라 선생님은 영국 헤드롱 극단 초빙 아티스트시고 런던 대학교 왕립 드라마 스쿨 강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사라 선생님께서는 극단의 제작물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와 이의 연극적 경험을 강조하기 위한 플랫폼 개발의 주제를 잡고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고요. 2007년 엠네스티 국제 희곡 공모에서 수상하신 경력이 있고 런던 대학교 퀸 메리 컬리지에서 영국 현대 극작으로 문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요새는 연구의 새로운 형식, 실험과 정치적 의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주제 개발을 하셔서 연구를 계속 하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 타케오 맥그루더 씨는 이제 사라 선생님이 발표 끝나고 이제 두 번째 발표하신 선생님인데 미디어 아티스트시고요. 실시간 데이터, 몰입 환경, 모바일 장치, 가상세계 등의 미디어로 작업하시는 아티스트입니다. 네트워크와 미디어 과잉 시대를 탐구하면서 정보기술과 시스템을 이용해 미디어 비평, 미학적 저널리즘, 디지털 형식주의, 계산미학 등의 주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런던 대학교 킹스 컬리지 레지던스 아티스트시기도 하고요. 현재는 개인전, 세상의 종말을 디코딩하다라는 주제로 개인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강의는 사라 선생님 발표를 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마이클 선생님 발표를 하시고 그리고 잠깐 쉬고 Q&A를 두 분 거를 동시에 받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I just wanted to start by saying how honoured I am to be here at the Nam June Pike Arts Centre and to be speaking at the Pike Orwell Club in conjunction with this exhibition commemorating the 30th anniversary of Nam June Pike's Good Morning Mr. Orwell. 네, 우선 제가 이 자리 백남준 아트센터에 오게 되어 정말 영광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백남준 선생님의 굿모닝 오웰 작품 3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전시와 함께 이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105회 클럽에서 강연을 하게 된 점도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I just want to start by introducing myself a little bit. I'm Sarah. I work in the UK primarily as a playwright. I'm going to show you a very short example of my work in a moment. And I also work as an academic at the Royal Central School of Speech and Drama, where my research is about how our sort of understanding of time and space is changing in this postmodern world, and the ways in which that affects storytelling in the medium of theatre. So the way that plays are changing in terms of the way they tell stories for an audience who understand time and space slightly differently from perhaps 100 years ago. 네, 우선 제 소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주로 영국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극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제 작품 중에 일부를 짧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또 런던 대학교 아까 소개드렸듯이 왕립 드라마 스쿨에서도 이제 학자로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주로 연구하고 계신 것은 시간과 공간의 변화가 이야기, 스토리텔링이 어떻게 변화를 주고 있는지 그것을 이해하는 것에 몰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연극이 현재 사람들은 100년 전, 200년 전과는 시간과 공간을 이해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So I'm just going to show, just give you an idea of my work as a writer, a short clip from the trailer for an Australian production of one of my plays called S27, which is about a woman who takes photographs of people in a concentration camp before they're executed. So a jolly subject. 지금 보여드릴 것은 제 작품인데요. 제가 작가로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잠시 아이디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S27이라는 그것의 트레일러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여자 주인공은 사진을 찍는 사람이고 이 보여드릴 비디오에서는 카메라의 사용법에 대한 그녀의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You can't use a large aperture because then the depth of field's too shallow and the background looks blurred. You gotta slow down the shutter speed. That means you can't hold it. Because even if you think you held the camera still, it's not possible. Not for such a long time. You shake, you see? You don't notice it, but you do. The whole image gets blurred. And they have to be clear, the images, or it'll be someone else taking the pictures, and you in that chair. 네, 지금까지 짧게 보여드렸는데요. 이것은 이제 여자 주인공이 카메라 조리개 사용법이라든지 셔터 누르는 속도를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이미지를 분명히 해야 하는데 이 셔터를 천천히 누르면 이미지가 흔들릴 것이고 이미지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런 고민이 담겨 있는 모습입니다. So today, first of all, I'd like to talk a little bit about the theatre production of 1984 that the digital double was created to sit alongside. Then I'm going to talk a little bit about the process of creating the app, and finally I'll talk a tiny bit about some of the responses to it. 네, 제가 그래서 주로 말씀드릴 것은 첫째로는 1984라는 작품을 영국으로 각색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이와 동시에 병행돼서 이루어졌던 디지털 더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후로는 이 디지털 더블 앱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또 마지막으로는 이 앱에 대한 반응은 어땠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for Orwell writing in the 1940s, 1984 was the future. For Nam June Paik, broadcasting live in 1984, 1984 was the present. In Headlong's theatre production of 1984, 1984 is the past. 네, 오웰에게 있어서 그는 글을 1940년대에 썼기 때문에 1984년은 미래였습니다. 그런데 백남준 선생님께서 이 1984년에 라이브 퍼포먼스를 하셨을 때 1984년은 현재였고요. 또 헤드롱 극단에서 이 작품을 각색했을 때 1984년은 과거였습니다. Headlong's adaptation of 1984 opened at the Nottingham Playhouse in September 2013 and has since toured the UK and played in London at the Almeida Theatre and then at the Playhouse Theatre in the West End. The production was co-written and co-directed by Robert Icke and Duncan Macmillan, who are the people in the picture.
네, 헤드롱이 1984라는 작품을 각색을 해서 올린 것은 2013년 9월에 노팅엄 플레이하우스에서였습니다. 그 후로 영국을 돌면서 순회로 공연을 했고요. 알메이다 시어터 런던에 있는 곳에서도 공연을 했고 또 웨스트엔드 플레이하우스 시애터에서도 연극을 했습니다. 이 작품의 공동 집필자와 공동 감독은 로버트 하이크 그리고 덩컨 맥밀란 씨인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So I'm just going to show a clip of the trailer from 네, Mike. 연극의 트레일러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There was no way of knowing whether you were being watched at any given moment, how often, or on what system the thought police watched any particular individual was guesswork. It was even conceivable they watched everybody, all the time. They'll shoot me, I don't care. They'll shoot me in the back of the head, I don't care. Down with Big Brother, they will shoot in the back of the head, I don't care. Down with Big Brother, down with Big Brother, down with Big Brother, down with Big Brother! Oranges and lemons, say the bells of Saint Clement. You are the dead. Okay. So the aim of this adaptation was to find a theatrical form that captured the form of Orwell's novel. The adaptation would not be a literal representation of Orwell's novel that audiences have come to expect, but rather a theatrical way to mainline what's inside the novel and what its questions are and what its anxieties are, and deliver that not cerebrally, but to try and deliver that as an experience. 네, 그래서 이 작품을 영국으로 각색하게 됐을 때 저희가 목표로 했던 것은 오웰의 본 이 소설을 그대로 담아내는 형식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연극적인 형식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관객들이 기대하듯이 문자 그대로, 텍스트 그대로 다시 표현한다기보다는 극적인 방법을 활용을 해서 이 소설 속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던지는 질문은 무엇인지, 또 그것이 우려하는 바는 무엇인지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방법이라기보다는 뭔가 경험을 제공해주고자 했습니다. Robert Icke uses a jar of honey analogy to try and describe the difference between a literal approach to adaptation and the approach that he and Macmillan took to adapt in 1984. If you wanted to have the experience of what honey was, like one way of doing it would be to draw a picture of a jar of honey, which would be fine and not inaccurate. But if you did a production in 1984 that was focused mainly on blue overalls, peeling walls and dry ice, that was the equivalent of drawing a jar of honey. And what you really want to do is to open the jar and say, taste this. This is brilliant. 그래서 로버트 아이크 씨는 이런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꿀병의 비유를 하시기도 했는데요. 바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각색에 대한 접근 방식과 맥밀란 씨와 그가 1984라는 작품을 각색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접근 방식에 대한 차이를 말씀해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유하시기를 꿀이 어떤지 경험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꿀병을 그려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그 나름대로 괜찮고 또 부정확한 것도 아니지만 1984라는 작품을 다시 영국으로 만들어냈을 때 파란색 작업법이라든지 그런 벽, 드라이 아이스에만 집중을 한다면 이것은 마치 꿀병만을 그리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이 꿀병을 실제로 열고 이것을 한번 맛보십시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Icke and Macmillan's adaptation takes as its starting point Orwell's appendix to the novel. The appendix frames Winston Smith's account of the events during 1984. It ends the novel, and Orwell draws the reader's attention to it at the very beginning of the novel. On the third page of the text, there's a footnote regarding the definition of newspeak, which points the reader towards the appendix. So that footnote says, newspeak was the official language of Oceania. For an account of its structure and etymology, see appendix. 이코아 맥밀란 씨께서 이 연극을 각색하실 때 출발점으로 삼으셨던 것은 조지 오웰이 소설 뒤에 붙인 부록이었습니다. 이 부록은 주인공인 윈스턴 스미스가 1984년에 겪었던 일에 대한 일종의 프레임을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설의 마지막에 첨부가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오웰은 소설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독자들이 부록을 볼 수 있게끔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에 보면 주석이 하나 있는데 뉴스피크라고 하는 신어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기에서 독자들로 하여금 부록을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주석에 따르면 뉴스피크, 즉 신어란 오세아니아의 공식 언어로서 그 구조와 어원을 보려면 부록을 참고하시오라고 적혀 있습니다. The footnote is Orwell's only footnote in the entire novel. Most people who read the book don't read the appendix that it points to. But for Orwell, the appendix was an important part of the novel. Orwell was keen to make sure that the book was never published without it. So in a letter he wrote about the American publication, he wrote that it's possible that the American publishers will want to cut out the appendix, which of course is not a usual thing in a novel, which of course is not a usual thing to have in something purporting to be a novel, but I would like to retain it if possible. 네, 그래서 오웰이 방금 말씀드린 그 주석이 오웰이 소설에 남긴 유일한 주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그 오웰이 얘기한 부록을 읽어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웰에게 있어서 이 부록은 소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출판이 될 때 부록도 함께 출판되도록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요. 미국에서의 출판에 대한 그 오웰이 쓴 편지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출판업자들이 부록을 빼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소설에서는 부록을 담는 것이 흔하지 않기 때문인데 그래도 가능하다면 부록을 포함하고 싶다고 편지에 썼습니다. When the American Book of the Month Club asked to publish the book without the appendix, Orwell refused to allow them to publish the novel without it, and so risked losing himself £40,000, which is a huge amount of money at the time. The American Book Club of the Month eventually backed down and published the novel complete with its appendix. 그리고 미국의 이달의 북클럽이 이런 부록 없이 책을 출판하면 어떻겠냐고 이야기했을 때 오웰은 그것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금액인 4만 파운드를 손해할 것을 감수하고도 그것을 거절했는데요. 결국에는 이 퍼블리셔가 입장을 바꿔서 부록을 포함한 채로 소설을 출판하기로 했습니다. If you do read the appendix, you realise that the set of events that are described in the book are happening not in the future or even in the present, they're happening in the past. To quote the appendix, Newspeak was the official language of Oceania. It was expected that Newspeak would have finally superseded Oldspeak, or Standard English as we should call it, by the year 2050. 여러분께서 부록을 읽어보시면 아마도 이 책에서 묘사되어 있는 사건들이 일련의 사건들이 미래 혹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났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 부록을 제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신어는 오세아니아의 공식 언어였다. 그리고 이 신어는 2050년경 소위 말하는 구어 즉 표준 언어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다. The exact date of the appendix is unclear, but what is clear is that it's written at some point after 1984, perhaps in 2050. Winston's stories contextualise as something that happened before the publication of the book that we read as 1984. The party's project to introduce Newspeak has failed. It's implied that Ingsoc, Oceania and the party may, but may not necessarily be a thing of the past. The record of Winston's experiences has not been deleted from history as O'Brien tells him it will be. If the party do still exist, it's in a very different form to Winston's experience of them in 1984. 네, 이 부록이 명시하는 날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 1984년 이후 언젠가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아마 2050년에 쓰여졌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윈스턴의 이야기는 맥락상 이제 책이 1984라는 제목을 달고 나온 그 책이 출판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은 뉴스픽, 즉 신어를 도입하고자 했지만 그것은 실패했습니다. 또한 인석, 즉 영국 사회주의를 얘기하는데요. 이것과 오세아니아 그리고 당은 과거의 것이 되었을 수도 있고 반드시 그렇진 않지만 과거의 것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윈스턴이 경험한 것에 대한 기록은 오브라이언이 얘기했던 것처럼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당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윈스턴이 1984년에 겪었던 것과는 다른 형태를 띠고 있을 것입니다. The question that Ike and Macmillan asked themselves in creating their adaptation was how do you dramatise the appendix?
How does rethinking the book through the context of the appendix change the way that you experience and understand Orwell's novel? 그래서 맥밀란 씨와 아이크 씨가 이제 질문을 스스로 던졌던 것은 이 각색을 할 때 어떻게 이 부록을 드라마화, 각색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록의 관점에서 책을 다시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오웰의 소설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 했습니다. So the adaptation begins not in 1984, but some years after 1984. At the beginning of the production, we see a book group meeting to discuss a book. This book could be 1984, it could be Winston's diary. As the book group talks about the book, one of its members starts to experience the events that are happening in the book. 이 연극을 1984라는 작품을 연극화로 각색을 했을 때 그 시점은 1984년이 아닌 그 이후입니다. 그래서 처음 연극 시작할 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독서 모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이 어떤 책을 놓고 논의를 합니다. 이 책은 1984일 수도 있고 윈스턴의 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독서 모임이 토론을 하는 와중에 회원 중에 한 명이 책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을 직접 경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However, the temporal point of view from which the story is being told is unclear. It's also unclear from whose perspective the story is being told. It could be Winston remembering the events of 1984 from the future. It could be Winston in 1984 imagining people in the future reading his diary. Or it could be people in the future imagining Winston in the past. 그렇지만 이야기가 어떤 시각적인 관점에서 전해지고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또 누구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지 또한 분명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윈스턴이 1984년에 있었던 일을 미래에 회상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1984년에 윈스턴이 미래의 사람들을 상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미래의 사람들이 과거의 윈스턴을 상상해보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The adaptation questions the reliability of this remembered or imagined or rewritten narrative, picking up on contradictions within Orwell's own text, in which Winston's narration is a strange mixture of action, memory, prophecies and dreams. He seems to impossibly imagine events before they happen. For example, he dreams a sexual encounter with Julia in the countryside long before it actually happens in the novel. The girl with dark hair was coming towards him across the field. With what seemed a single movement, she tore off her clothes and flung them disdainfully aside. 그래서 저희가 연극을 각색할 때 이렇게 기억된 혹은 상상된 혹은 다시 쓰여진 내러티브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오웰이 쓴 글 내부의 내적인 모순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 글에서 윈스턴의 나레이션은 굉장히 행동과 기억, 예측 그리고 꿈이 이상하게 뒤섞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또 불가능하게도 예를 들어서 무언가가 실제로 일어나기 이전에 그것을 상상을 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줄리아와의 성적인 관계를 실제로 갖기 전에 그에 대한 꿈을 꿉니다. 그 소설을 인용을 해보면요. 검은 머리를 한 소녀가 들판을 가로질러서 그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한 번에 옷을 벗어던지고 경멸스러운 듯이 그것을 내던졌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Winston makes statements that contradict the narrative of his story. When Julia is dragged out of the antique shop, he states that this was the last he saw of her, but yet he sees her again later in the cafe at the end of the novel. So the narrative in the theatrical adaptation seeks to constantly question its own reliability. It posits the idea that the imperfections in Orwell's narrative, which are often read as the mistakes of a seriously ill man struggling to finish his last masterpiece, are deliberate. Orwell deliberately implies that Winston's account of the events in 1984 is unstable as the histories that he rewrites in his job in the records department at the Ministry of Truth. 그는 또한 그의 이야기의 내러티브 안에서 모순되는 말을 하곤 합니다. 줄리아가 앤틱샵에서 끌려나갔을 때 그는 그녀를 마지막으로 보았다라고 말하는데요. 사실은 소설 마지막에 카페에서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극으로 연극으로 각색을 할 때 지속적으로 그 자체 신뢰성에 저희는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런 OL 나레티브의 이런 불완전성이 의도적이라는 아이디어를 받아들였습니다. 보통은 이것이 그 당시에 굉장히 몸이 안 좋았던 OL이 마지막 작품을 끝내는 과정에서 실수를 저질렀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저희는 그것이 의도적이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1984년에 일어났던 윈스턴의 일들이 그가 진리부의 기록국에서 역사를 날조해서 다시 쓰는 것만큼이나 불안정했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생각합니다. In adapting the novel, there was no explicit desire to contemporize Orwell's narrative and relate it to current events. There was some discussion of contemporary whistleblowers such as Edward Snowden and Chelsea Manning. There was some discussion of the surveillance culture and the history of surveillance. The adaptation is informed by elements of contemporary culture including Stanley Kubrick's film The Shining, Florian Heckle von Donnersmarck's film The Lives of Others, and the American theatre company Elevator Repair Services adaptation of F. Scott Fitzgerald The Great Gatsby, which is called GATS. These ideas were all in the room, but the main objective was to reread the novel with fresh eyes, to reconsider our assumptions about it, and by doing so to enable an audience to experience and see it anew. 이 소설을 각색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5월의 내러티브를 뭔가 동시대화하거나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건에 연결시키려는 분명한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 내부 고발자인 에드워드 스노든이라든지 첼시 매닝에 대한 논의를 하긴 했었고요. 또 이런 감시 문화라든지 감시의 역사에 대한 논의도 했었습니다. 또한 각색을 하는 데 있어서 현대 문화에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스탠리 큐브릭의 영화인 샤이닝, 또 플로리안 henkel 폰 도너스마르크의 영화인 타인의 삶, 그리고 아메리칸 시어터 컴퍼니 엘리베이터 리페어 서비스가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를 각색한 개츠 등입니다. 이 모든 아이디어가 분명히 있었지만 저희는 소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을 주요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소설에 대해서 저희가 갖는 가정을 다시 생각해보는 것 또한 저희의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관객들이 OL의 소설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So this is what Robert Icke said about what they aimed to do with the adaptation. We really didn't want to make this a sort of Chinese march in 1984, but rather to make it a sort of psychological pressure that started when the curtain went out, and when we spat it back out again at the end, and the house lights came up again, you'd feel like you'd been under this tight pressure for the whole thing. 지금 말씀드릴 것은 아이크 씨가 이 각색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인용할 텐데요. 저희가 만들고 싶었던 것은 1984년의 중국의 행진 같은 것이 아니라 뭔가 커튼이 올라갈 때 시작되는 심리적 압박을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커튼이 다시 내려가고 관객석에 불이 들어왔을 때 그 연극을 보는 내내 엄청난 압박이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끔 하고 싶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So the job of explicitly exploring the contemporary relevance of Orwell's novel became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digital project that was planned to sit alongside the show. 그래서 현대의 상황과 오웰의 소설을 연구하는 이 관계를 탐구하는 것은 저희가 이 연극과 병행돼서 이루어졌던 디지털 프로젝트의 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So Headlong brought me on board to work with them to think about how digital media can be used to create theatrical kind of events. So trying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digital media and theatre. And the aim of Headlong's digital work is to try and develop some digital experiences that operate in a similar way to the kind of theatre that we make. So we're looking at a digital experience that's live, theatrical and provocative. A digital experience that offers the user a chance to see the world around them in a new way through a visceral experience. 그래서 헤드롱이 저에게 이런 디지털 미디어와 그 연극과의 관계를 탐구할 수 있는 이런 작품에 저를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헤드롱이 그 당시에 목표로 하고 있던 것은 디지털 경험이 이런 헤드롱이 만드는 연극과 유사한 방법으로 진행되는 그런 경험을 만들어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연극적이고 도발적인 디지털 경험,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을 둘러싼 세계를 새로운 방법으로 또 본능적인 경험을 통해서
다시금 바라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디지털 경험을 목표로 했습니다. At the same time, we're aiming also to capitalise on two elements of the digital medium that make it distinct from the experience of conventional theatre, and that's personalisation and interactivity. 그와 동시에 저희는 두 가지 디지털 매체의 요소를 활용을 하고자 했습니다. 기존의 연극을 경험하는 것과 분명히 차별화시켜주는 요소인데요. 그 중에 하나는 개인화이고 또 두 번째는 상호작용입니다. In terms of the digital experiences that we make, the relationship we're trying to build between them and the actual theatre event is one that creates a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but the digital is not simply being used to reproduce the theatre event, as is often done with things like NT Live where you're filming the production. Instead, what we want to do is to create a digital experience that stands on its own, but illuminates the theatre event and vice versa. 그래서 디지털 경험이 말씀드린 연극과의 관계 측면에서 저희는 연극과 디지털 경험이 일종의 관계를 구축하길 바랬습니다. 종종 일어나듯이 이런 연극을 디지털이 그저 단순하게 재생산하는 방법은 피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경험은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연극의 경험을 보다 밝혀주고 또 그 반대로 연극도 이러한 디지털 경험을 더욱더 밝혀줄 수 있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So the two interact with each other. So you do the digital experience and you see the show, you have one experience. At the same time, if you just did the digital experience alone, that should stand by itself alone. And if you just see the theatre show, that should also stand by itself. 네, 그래서 디지털 경험과 이 연극이 상호작용을 하고요. 혹은 디지털 경험만 독립적으로 경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연극과 병행해서 같이 경험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So in this case, we've got a theatre event that rereads Orwell's book in the light of its appendix, while alongside it we've got a digital experience that asks how Orwell's ideas relate to contemporary society. So the two have an obvious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but they're not dependent on each other.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저희는 이런 연극을 통해서 오웰의 책을 부록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고요. 그와 동시에 오웰의 아이디어를 현대 사회와 연계시키는 디지털 경험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이에는 일종의 관계가 존재하고 그렇지만 서로 의존적인 것은 아닙니다.